8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였습니다. 물가 정점 기대감에 8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진주 해매 소시지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외부에 이를 알리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회사 측의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31.5%를 차지했습니다. 1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디지털 자산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렸던 유가가 떨어지고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8개월 만에 하락하며 물가 정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레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이번 주 한은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전망하는 수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3%로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대까지 치솟은 물가가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물가를 올렸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선에 복귀하며 물가 정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금통위가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 침체 우려까지 쏟아져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금통위가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연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커진 상황에다 소비자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커진 상황에다 소비자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졌지만 고물가가 고착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진주 해매 대표적 간신용 제품 천하장사 소시지에 곰팡이가 폈다는 소비자 불만을 놓고 회사 측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소시지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외부에 알리게 되면 보상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로 대응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서지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마트에서 판매한 진주햄 천하장사 소시지. 이 소시지를 먹은 A씨는 설사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명시된 유통기한은 9월 21일. 유통기한이 남아있지만 일부 소시지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입니다. A씨가 제조사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항의하자 진주햄은 외부에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해서 5만 원을 지불해주겠다. 더 이상 치료비 명목으로 주겠다. 이후 A씨가 식약처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밝히자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민원을 넣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이미 이제 발설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 그냥 식약처에서 자기네한테 권고하는 그 상황만 준수할 뿐이지 자기네는 더 이상의 어떠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A씨는 진주엠 측이 언론 제보 후 사실과 다르시 추후에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엠 관계자는 당사의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하고자 의료비 내역 요청을 드렸으나 증빙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담사가 말한 취지는 식약처의 권고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선처리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품 보관 상태에 따라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소송을 걸겠다는 취지의 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들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네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런 거는 그냥 별로 없이 네. 그냥 소비자를 위협하고 겁박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부터 먼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고객 지향적 그러한 응대는 절대로 아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글로벌 TV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31.5%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TV 시장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금액 기준 TV 점유율은 31.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0.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17년 연속 1위 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 LG, TCL, 하이센스, 소니 순으로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을 합치면 50%에 육박합니다. 수량 기준으로도 삼성전자가 21%로 1위였고 LG, TCL, 하이센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가전 수요 둔화로 TV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도 국내 업체들이 선방한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QLED는 올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464만 대가 팔리며 누적 3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초대형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삼성전자는 80평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48.6%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최상위 프리미엄 라인업인 올레드 TV 시장에서 약 62%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40평대 LG 올레드 TV 출하량이 81.3% 늘었고 70평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약 17% 성장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프리미엄 수요를 적극 공략해 세계 TV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나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피해 사례, 분쟁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재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 디지털 자산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블록체인 포럼이 주최한 디지털 자산 분쟁과 중재제도 활용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서의 변환기에 시의적절하게 소비자 보호에 대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재제도 활용과 투자 분쟁 조정에 대해서 정책의 띵크탱크로서의 그 어젠다 역할을 해 나가는데 오늘 세미나가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선 늘어나는 디지털 자산 관련 분쟁의 현황과 해결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희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분쟁은 국경을 초월한 성격을 가진 만큼 중재가 특정 국가의 법원 재판에 의한 해결을 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세계 여러 중재기관이 디지털 자산 분쟁에 적용되는 특화된 중재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상사중재기관도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미흡한 시점에서 공정위 시정 권고는 일부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상 발행과 유통, 시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준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별도의 서면 합의에 중재 조항을 반영시켜 소비자의 분쟁 해결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파생되는 사업 모델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건설업 하면 공사 현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사들이 현장을 떠나 공장에서 아파트를 짓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듈러 공법 등 이른바 탈현장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빠른 주택 공급, 또 건설 폐기물 감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장 중심인 건설업 생산 체계가 공장 생산에 기반한 탈현장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탈현장 시공은 건물의 자재와 구조체 등을 사전에 제작한 후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력 및 장비 등 효율적 현장 운영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또 현장 작업이 줄고 폐기물이 적어 강화되는 안전 환경 규제에 대한 해법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PC공법과 모듈러 건축이 OSC 건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PC공법은 건물에 쓰이는 기둥이나 보, 슬라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건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시공 방식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PC공법을 교량공사에 적용해 교량의 하부 구조 전체를 PC공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조립식 교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물 모형에 대한 구조 성능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듈러 건축은 주요 골조를 포함한 전기, 수도 설비, 기본 마감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블록을 끼워 맞추듯 조립하는 공법을 뜻합니다. 기존 현장 공사보다 공사 기간을 20에서 50% 단축할 수 있고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조립식인 모듈러 건축은 통상 전원주택 등 소형 건축물을 떠올리는데 최근엔 고층 건물도 거뜬히 지어내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한 경기 행복주택은 모듈러 방식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모듈러 시장은 2026년 12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 포스코건설 등은 모듈러 건축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를 인수하며 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모듈러 시장은 규제에 막혀 발전 속도가 해외보다 더딘 편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들이나 구조 관련 법들이나 소방법들, 모듈 건축이라기보다는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형태의 전통적 개념의 건축의 그 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듈 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의 경직성을 좀 탈피하는 좀 되게 탄력적인 법 적용이 가능한 그런 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해외에선 모듈러 방식이 보편화하면서 초고층까지 영역을 넓히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프랑스 부이그 건설이 시공한 140m 높이 1899개의 모듈러를 조립한 클레멘트 캐노피가 있고 56층 규모의 모듈러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44층 높이의 주거시설 101 조지 스트리트 타워, 미국은 32층 규모의 모듈러 민간 임대주택 등이 있어 고층 모듈러 건축물이 이미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급등, 강화되는 안전 규제, 여기에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까지 이 탈현장화가 건설업계 해법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죠. 탈현장화 방안으로 이른바 조립식 건축, 모듈러 공법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듈러 건축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향후 전망들에 대해서 홍성용 건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모듈러 건축하면은 이제 뭐 조립식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긴 예. 하는데 아직까지 건축을 어떻게 조립해서 하지라고 좀 생소하잖아요. 예, 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컨테이너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요즘에 뭐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많이 데서 나와요. 많이 나오는 예. 그래서 컨테이너를 쌓아 올리는 것 예. 그런 것도 일종의 모듈러 건축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컨테이너 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점이 예. 뭐 단열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불이 났을 때 문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예. 준불연제 이런 다양한 재료들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EBS 채널들 보면 예. 많이 나오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컨테이너를 합쳐가지고 예. 뭐 중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모듈레 공법의 일환이고 그렇죠.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 예. 변화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이 모듈러 주택은? 일단 모듈러 주택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 최근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 그 현대 건축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대 건축의 시작점에서 좀 더 싸고 안전하게 빠르게 짓는 게 뭘까라는 고민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오는 게 집이라는 게 뭐 수도도 쉽게 얘기해서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예. 그럼 이제 설비 배관에 문제가 있고 또 모여 살면 뭐 층간 소음도 문제가 되고 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기술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오면서 기술이 진보가 되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씩 해소시켜 나가는 예.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 현장에서 만들어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 뭐 현장 민원에 대한 부분들 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오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장 변수를 단축함으로 인해서 예. 좀 더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경제성이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궁극적인 측면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최근에 와서 이제 모듈러 건축이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층간 소음도 없고 예, 예, 뭐 조언들. 근데 이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기술력들이 이제 조금씩 진일보하면서 예, 예. 조금씩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느껴지고 그게 이제 장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예, 맞습니다. 장점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분명해 보이긴 해요. 스웨덴은 뭐 주택 비중이 이게 모듈러 공법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외국은 잘 되고 있는데 국내는 더디거든요.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북유럽이 공급 비율이 높은 거는 예. 북유럽은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인 건가요? 주택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소셜 하우징이라 그러는데 공공 임대 주택인 거죠. 그래서 네.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한 30% 이상이 뭐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뭐 36에서 38% 정도가 이제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싸고 안전하게 지으는 목적을 좀 더 강하게 갖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듈러 시스템이 이제 선택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듈러 주택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면 북유럽 쪽은 좀 한계 극복이 좀 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많이 이제 뭐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 신청도 개선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모듈러 건축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국가들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라고 저희가 조금 이제 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예, 예. 그 모습은 어때요? 막 천편일률적으로 막 다 이렇게 모습들이 나오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죠. 예. 상자 쌓아놓은 상자를 이렇게 막 쌓아놓는 형태가 뭐 예. 이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주민들이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거에 신경을 썼냐면 디자인에 신경을 썼습니다. 디자인이요. 그래서 건축사들이 어떻게 좀 더 새롭고 디자인적으로 특이한 예. 사실은 과감한 그래서 뭐 테라스도 있고 정원이 있는 어. 그런 것도 이제 공동주택인데 뭐 10층인데 정원이 있는 그런 것도 모듈러 건축으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예전처럼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가장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할 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그렇죠. 뭐 미관을 해친다부터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소위 말해서 성냥갑 아파트라고 하나요?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짓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동네에 적합하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누가 보면 님비라고 하지만 이런 예. 얘기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모듈러 건축이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예. 현장 공사라는 게 이제 현장 변수가 워낙 커졌거든요. 예. 그리고 공기가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모듈러 건축은 이런 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자인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연구하고 투자하고 저희 같이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주면 좀 더 연구 개발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례들이 덴마크나 이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엔 이거 모듈러 건축 맞아? 할 정도의
과감한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이 좀 맡겨주시면이라고 단서를 좀 예. 다신 부분 제가 지금 들었는데 예, 뭐 예. 질문에는 없던 건데 연구 개발이 그러면 활발히 지금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너무 저변에 깔려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듈러 건축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 주도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제작 주도 그러다 보면 이제 코스트 다운이 더 그 중심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디자인 쪽으로 개발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디자인 쪽으로 좀 이쁘지 않으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수요가 이제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예, 걸 보니까 예. 이제 활발해질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인 지원,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이제 법규들이 대폭 그 좀 완화가 돼야 되거나 예. 좀 경직성을 탈피해야 됩니다. 당장에 이제 내진 구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 저희가 되게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관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짓지 이러는데 예. 사실은 그러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완벽하게 지어놓고 비상구 막아버리면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제적으로 짓고 예. 관리를 잘하자.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그 시스템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모듈러 건축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확보가 많이 지어질 것 같고요. 당장에 지금 뭐 반지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사는 주거 공간을 어떻게 빨리 공급할 거냐. 모듈러 건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과제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홍성용 건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타격을 입었는데요. 오늘 대표적 국내 기술주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각각 1.5%, 1.83%씩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거래일 만에 5만 전자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경계감이 커지며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업계는 전일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2% 하락하는 등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오는 26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4 플립4 시리즈의 사전 개통에 나섭니다. 오늘 사전 개통을 시작한 SK텔레콤에 따르면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MZ세대 고객이 전체 예약 가입자 가운데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단말기별로는 갤럭시 Z 플립4의 경우 20, 30대 여성 고객이, Z 폴드4는 30, 40대 남성 고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Z 폴드4 단말기는 고용량 모델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개통을 진행하는 KT, LG U+의 경우에 플립4가 폴드4보다 소비자의 더욱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중고 거래 앱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용자 중에 23.8%는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표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48점 평균입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원이 조사한 10개 서비스 분야 종합 만족도 평균 3.61점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서비스 품질 요인별로는 효율성 만족도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 불만족 해결과 관련한 공감성 만족도가 3.46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 거래앱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광주에서 2번이나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처분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대로 HDC 현산의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현산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데 처분 조항의 등록 말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